지금부터 제20차 포용의 핵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불안정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도 하루를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3.1절 이제 기념 행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3.1절 기념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그동안에 이 금리가 고금리 현상이 쭉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미국의 페드가 오늘 중에 다시 그 인상하는 결정을 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현재 지금 4.5에서 4.75 범위에서 지금 금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동향이 그 고용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또 그 임금 인상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임금도 지금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게 금리를 줄이는 쪽이 아니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나온 그 예상은 이거 잘못하면은 올해 여름까지 5.5 이상으로 좀 올리지 않나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금리가 5.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걱정이 많죠. 루비니 교수가 최근에 낸 그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가 국가, 기업, 민간이 엄청난 부채를 지금 지고 있고 GDP 대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GDP 대비 350% 이상의 지금 부채를 지고 있다 하는데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는 것은 국가 부도 문제, 민간 기업의 부도 문제, 또 가계 붕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뭐 미중 갈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것만 불안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져서 도미노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예를 들면 뭐 내일 모레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아무도 지금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그 세계적인 수준의 불안정한 상황을 우리가 우선 이해하고 여기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문정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문 교수님은 작년인가 그 책 나왔을 때도 한번 그때 모신 적이 있는데 오늘 모신 거는 그 이렇게 책이나 이쪽보다는 현실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한반도 상황이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정부 운영에 다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견을 내고 더 많은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이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늘 한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문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뭐 될 만큼 이분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 교수님 먼저 그 앞에 최근 좀 이렇게 상황도 좀 얘기를 하시고 인사 말씀하시고 시간은 한 3, 40분 뭐 충분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문정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글쎄 우리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 상황이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나 이건 우리 성경용 교수님께서 저한테 부탁한 게 우선 한반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주는 파장은 뭔가. PPT 하시지 말죠.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PPT가 없이 그냥 하시죠. 간단히
제가 너무 PPT를 길게 준비를 해갖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갈등의 문제니까요. 그 미중 경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검토하는 걸로 제가 가급적이면 30분 이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반도 문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 이제 1월에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2018년 4월에 채택한 모라토리움, 그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라토리움은 이제 무효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8년 4월 이후에 아주 그 자제된 행태를 보였던 것을 완전히 폐기를 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행히 7차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한 40여 회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완전히 다종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에서 장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 Mid Range Ballistic Missile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커드 BC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것만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그 순항미사일 그 KN-2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도 실험을 쭉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거리가 뭐 150km까지도 나갈 수 있는 방사포 이런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갖고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쭉 했고, 그러니까 뭐 자연히 우리 측에서도 그거에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확장 억지하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그리고 한미 상국 군사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북한을 작년 9월에 자극했던 거는 그 틱 나이프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수 틱 나이프라고 하는 게 이제 칼인데요. 주머니 칼 비슷한 건데 틱으로 만든 주머니 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 특수전 사령부가 북한의 적진 침대가 해갖고 그 지도부를 괴멸하는 이런 특수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이제 붕괴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했던 건데 한국의 우리 특전사하고 미국의 특전사, 우리 한국 해병 공동으로 해서 계속 하던 건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중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작년 9월에 했고 금년 또 2월에도 바로 며칠 전에 그걸 또 했죠. 그게 북한을 상당히 자극한 것 같아요. 작년 8월 말에 그 틱나이프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친구들이 그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tit for tat 완전 주고받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제 작년 9월 8일 날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면 우리는 이제 핵무자력력 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뿐 아니고 지금까지 북한은 no first use,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제 사용도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술 핵무대를 만들었고 전술 핵무대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전방 배치된 전술 핵무기 부대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배치한다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확장 억지라고 하는 걸 하자. 확장 억지 믿을 수 없다. 찢어진 핵우산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미국에서 그 불가능하다. 그럼 나토식으로 핵공유하자. 그러니까 지금 나토식 핵공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건 미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형태의 확장 억지력을 하자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일부 강경 세력들은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 핵무장하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강대강인데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서해 오개도서 있는 쪽이라든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 그게 확전, 에스컬레이션 하는 그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우발적 충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쟁 난다면 플랜, 계획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misperception, 오인, miscalculation, 오산, mistake, 오판, 그다음 실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남북한은 물론이고 한미 연합전력이 갖고 있는 군사력 규모로 봐서는 확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욱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할 때 남북한 간에 이제 채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통신 채널이 이제 핫라인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위험한 겁니다. 우선 위기가 발생하면은 의사소통이 되면서 그것을 우선 예방을 하거나 또는 디에스칼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상황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럼 7차 핵실험은 왜 할 것인가? 북한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운용화하려고 하면은 ICBM에 대해서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했을 때 리엔트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또 두 번째로는 ICBM이라는 게 소위 컨트롤 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정확도, accuracy와 stability,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보통 그러려고 하면 미누맨 같은 이제 ICBM을 보통 17회 정도의 시험 발사를 한 다음에 시점 배치를 하거든요. 지금 북한은 한 게 지금 3번에서 4번 정도인데 그것도 대부분 실패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결국에 이런 ICBM 장착할 수 있는 핵실험, 그것도 지금 북한이 꿈꾸는 건 다탄두, 그러니까 그 멀티플 와헤드를 갖는 그런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요즘 와서 특히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술핵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자꾸 전술핵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술핵 하려고 하면은 우선 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미니에이처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라이터 경량화시켜서 장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ICBM의 운용성을 증대시키거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 7차 핵실험이 되면, 만약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 고민은 그거예요. 7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미국이 아주 북한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미국의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 일본으로부터 또 신뢰도를 잃게 돼 버리니까 그럼 미국이 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까지 판 벌여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잘못했다 나와서 대화 협상 나오고 무릎을 꿇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와중에서 콜레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는 우리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에, 그러면 북한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거 뭐 당연히 뭐 그건 우리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도 다 했던 것들인데, 결국에 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칙 있는 대응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만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사구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인권 문제, 자유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인권 문제 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북한 체제를 소위 붕괴시키겠다는 건데,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딩의 문제점들인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 북한이 지금 핵시설 갖고 있죠.
자, 핵물질, 플루토늄, 호고, 농축 우라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핵탄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있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갖고 있죠. 방사포 갖고 있죠. 그 딜리버리 할 수 있고 지금 6차 핵실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오래전부터 소위 경량화, 소형화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NPT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we cannot recognize.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하는 걸 인정은 못하지만은 북한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awareness.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북한하고 보는데 북한 앞에 얘기할 때 얼마 전에 박진희 워싱턴 가서 얘기할 때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보고도 선 비핵화라. 그럼 우리가 대화하고 평화로 가겠다. 북한이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 체제하고 비핵화라고 하는 걸 동시 병행 추진하면서 주고받고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실사구시의 접근법이고 실용적 접근법인데 현 정부가 그걸 안 하는 데서 지금 문제점이 많죠. 지금도 계속 선비핵화, 그 다음 후보상, 후제재 완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갖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역지사지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strategic empath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략적 공감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북한이 갖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파악을 할 때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 가서 북한이 뭘 생각하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존과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을 잠정 중단하라고 하는 거고, 전략 무기 전진 배치 중단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소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보고 선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만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대화 협상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과대 평가도 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미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장관이 90년도에 평양에 페리 프로세스 하면서 다녀온 다음에 페리 장관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자. 있는 그대로 봐야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지금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을 계속 이제 고립 봉쇄시켜서 북한이 항복해서 손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길 원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지정학적인 구도 내에서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망하게 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중국, 러시아하고도 어떻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 삼국 공조로 완전히 가버리면서 결국에 북방의 커넥션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반도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바스 지역, 루한스키, 그 다음에 도네츠크, 그 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 이쪽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죠. 그리고 계속 지금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빼앗긴 영토를 지금 찾아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대두되는 게 war fatigue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 증후군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미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이 어떤 결의안을 꺼내느냐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war fatigue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무기 제공 중단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물론
부결이 됐긴 했지만은 그런 정서가 지금 유럽도 많고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러시아에 대해서 오펜시브, 공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야만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든도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고 보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하고 그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에 있는 자포리자나 헤르손 이걸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이걸 얘기할 때 러시아는 우리가 정말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할 국가죠. 어떻게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일방적으로 그냥 침범을 하고 유럽 평화를 파괴하고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또 전쟁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들을 살상했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느낀 게 그걸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전쟁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하고 협상해갖고 오케이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우리 중립적인 위치 계속 할게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 우리가 충분히 보장해주고 러시아 사용하도록 해줄게 그리고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하고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으면 저는 전쟁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서방 측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러시아 절대 침공 못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결국에 러시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나토 가입하지 않을게. 그 다음 서방 측에서는 우리 나토 가입할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침공할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군사무기 내달라. 완전 이중적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가? 저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소위 지금 차지한 영토를 절대 양보할 용의가 없다. 이미 세계의 소위 그 친러 공화국이 성립이 됐고 러시아 뭐 벨라루스, 북한 같은 국가들은 그들을 지금 그 국가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원래 크림반도는 뭐 러시아가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땅이니까 뭐 가져가도 큰 얘기할 건 없죠. 거기다 주민의 80%가 다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들이 차지한 영토를 그냥 현상으로 지금 갖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때 이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스페셜 오퍼레이션, 특수작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건 뭐냐? 미국이 이라크 칠 때 데저스톰이라고 하는 특수작전으로 들어갔어요. 꼭 같은 논리를 편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푸틴이 내건 거는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 친구들 니오나치라고 얘기하고 그 니오나치를 전부 다 처벌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유지하고 나토 가입하지 말고 그리고 중립을 유지하면 너희들 정규군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비무장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가 없죠. 또 근데 우크라이나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 뭐냐면 자 러시아가 차지한 모든 영토 반환하라. 그리고 이 전쟁 이른 전범 처벌하라. 그리고 그 경제적 손실 보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럼 이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리콘실리에이션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딱 내걸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하고 유엔 헌장에 나타난 기본 정신을 존중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상을 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12개 그 조항의 그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중국 시진핑이 낸 12개 조항이라는 게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냉전적 사고 방식을 포기한다. 휴전과 종전을 촉구한다. 평화합상을 개시한다.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한다. 민간인민 전쟁포로 보호한다. 핵발전소 안전 유지한다. 전략적 위기 감소한다. 곡물 운송 보장한다. 일방적 제재 중단한다. 산업망, 공급망 안정성 보장한다. 전후 재건에 참여한다.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점령된 영토의 반환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전범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반면에 러시아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젤렌스키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재선 나와요. 그때까지 전쟁 어떤 형식 평화협정, 정전협정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국제적 중재에 의하지 않고 푸틴 스스로가 약하게 굴복해 들어가는 것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국내 정치적 구도로 봐서 정전협정에 갈 수 있는 타결의 방법이 상당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분간은 장기 소모전으로 갈 것 아니냐.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게 물론 푸틴이 독단주의와 군사모험주의, 러시아 민족주의,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토의 동진 정책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봉진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에게 엄청난 위협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고바초프가 있었을 때 당시 시니어 부시하고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과 러시아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토에 동진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러시아 쪽에서는 약속한 근거까지 됐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에 나토 그러니까 옆에 보면 자 폴란드 나토 멤버로 들어갔죠. 그다음 불가리아, 루마니아 할 거 없이 다 나토 멤버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루마니아까지 우크라이나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코앞에까지 이제 미국과 러시아 나토 병력이 오는 거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위협으로 본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전쟁 이후에 그 유럽의 안정이라고 하는 걸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친서방 대 친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그 한 뭐 70에서 75%죠. 나머지가 이제 러시아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하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러니까 내부적 분열 구도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변수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숙한 지도력이 이번 전쟁을 가져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푸틴의 거의 루나틱, 그러니까 거의 미치광이와 같은 독단주의와 젤렌스키의 미온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행보와 판단이 전쟁을 가져온 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한반도 사태로 이제 미중 관계로 가면은요. 뭐 미중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의 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이 지구에도 패권 국가는 하나밖에 없고 그 패권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 도전하는 게 엄청난 그 세계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그걸 세력전이 이론이라고 그래요. 패권국이 있는데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둔화가 되고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마치 호랑이 꼬리를 밟는 그 탄젠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1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1894년 청일전쟁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건은 도전국이 자기들이 처한 국제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도가 많아야 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라함 애리슨 같은 사람이 튜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과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의 갈등하고 비슷하다. 스파르타가 내륙에 있으면서 패권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날 해양 국가인 아테네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이 생기면서 아테네의 국력이 신장이 되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공포, 피어를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어 때문에 아테네를 견제하려다가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니까 미국이 그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갈등이라는 건 네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히틀러가 지정학적 논리, 즉 레벤스라움, 뭐 생존 공간 얘기해서 소위 그 중부 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유라시아를 점령한 국가가 세계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그 맥키너라고 하는 영국의 지리학자의 주장에 따라서 사실상 히틀러가 평창 등陸을 한 거거든요. 반면에 또 이제 알프레드 마한 같은 이제 미국의 전략가는 5대양을 석권하는 국가가 세계를 점령한다고 얘기해요. 또 이제 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있던 이제 그 스파이맨이라는 사람은 또 2차 대전 후에 이제 나온 얘기가 림랜드,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이 맞서는 해안선 국가들을 점령하는 국가가 세계를 점령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1대1로 정책이 처음에는 육상 실크로드, 1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명나라 초에 이제 정화의 원정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해안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복건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기 동남아 거쳐갖고 중동 거쳐서 저기 마다가스카르까지 같은 그 노선을 따라서 해안선을 펴는 일로 정책도 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중국에서 그 해군 전략을 바꿔서 뭐 2000년까지는 결국에 소위 제1열도선에서 제1도련선에서 중국이 방어할 수 있는 해군력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는 제2도련선, 제1도련선은 이거예요. 알루산 열도에서 일본 거쳐서 우리 저 오키나와 안쪽으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내려가는 걸 제1도련선이라고 얘기해요. 제2도련선은 오키나와로 와서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빠지는 그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로를 못해 유럽에서 인도양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올 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한국, 일본까지 가는 걸 제1도련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2도련선은 보통 많이 생각해 제1도련선, 특히 말라카 해협 같은 데 봉쇄가 됐을 때는 저 순다 해협을 거쳐갖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갖고 그 필리핀 동쪽으로 해갖고 쭉 올라오는 그 해양 루트가 있거든요. 그걸 제2도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2025까지 그렇게 하고 2050년 가면은 대양 해군을 갖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또 알프레드 마한의 그 이론을 가져서 중국은 2050년까지는 세계를 소위 석권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보면 대륙 세력인데 대륙 세력이면 그냥 소위 육상 실크로드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해안선 실크로드도 하고 그 다음에 대양 전략도 펴고 그거 조금 보니까 또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니까 또 아크틱 실크로드하고 해서 북극해 연결하는 또 실크로드 만든다고 그러고 거기 뭡니까 북두 베이두 GPS 잘 떼고 5G 잘 떼고 하니까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하고다가 이제 코비드19 생겼을 때 이제 의약품 많이 제공하고 백신 제공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는 의료 보험의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게다가 더 나가서 지금 뭐 이따 설명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미국에서 무슨 하도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통제가 많지 않습니까? 스위프트 코드 같은 게 미국에서 보이콧 해버리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도 이 뱅킹 파이낸스 쪽에서 통제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커런시가 또 뭐냐? 중국 인민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중국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한 155개 도시에서 지금 디지털 커런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는 달러 필요 없이 디지털로 결제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마찰인데 이게 터질 곳은 남중국해, 대만 해역, 동중국해, 한반도에서 1차적으로 터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경학적인 거죠. 지경학적인 거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무역적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 수정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을 많이 침탈해 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1대1로, 그 다음에 미국 그 달러,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그 시스템의 그 어떤 그 관성으로 남아있는 그 달러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깨서 얘네 국제화를 하겠다, 유엔화의 국제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통화 도전을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디지털 커런시 쪽으로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 이게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붙는 거죠. 물론 여기는 당연히 결국에 서플라이 네트워크 공급망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제 공급망 차질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고 나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뭐 디카플링 한다. 그 다음에 뭐 리쇼링 한다. 니어쇼링 한다. 프렌드 쇼링 한다. 그러면서 지금 가급적이면 중국을 국제자본주의 분업 실세에서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니까 중국은 어떻든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과학기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테크노 스테이크래프트의 충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테크노 스테이크래프트는 건 뭐냐? 국가가 그 state protection of state promotion of technology. 국가가 기술을 진흥을 하고, state protection of technology. 국가가 기술을 보호하고, 그리고 기술 표준에 있어서 자기들의 표준 특허수를 많이 늘림으로써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기술을 외교 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여기 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스테이트 프로모션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중국 제조 206, 2025년까지 중국이 이제 주요 제조 부분에서 다 그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중국 정부 주도의 그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산업 정책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에 이제 대응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가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게 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은 원래 자기 과학기술을 보호하는 게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테크노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녹에서 돈만 주면 로열티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미국이 그거 차단하고 있죠. 엑스포트 컨트롤, 수출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중국 유학생 연구자들 전부 다 산업 스파이로 그냥 몰아세우면서 지금 중국 학자들이 미국에 대한 접근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중국의 과학자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사실상 간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표준 문제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지금 5G에서 미국이 당했지 않습니까? GPS 같은 데서 지금 GPS가 지금 베이두한테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두 같은 데 시장 점유율이 거의 25에서 30%를 가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GPS나 또 프랑스의 갈릴레오 같은 것을 거의 지금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죠.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Fab Alliance 뭐 칩4 얘기하고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들과 더불어서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그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앞으로 계속 치열한 논쟁이 붙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뭐 위구르, 홍콩 거기서 인권 탄압한다. 인권 탄압하는데 안면 인식, 홍채 인식, 그다음 CCTV 이런데 많이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한다. 그런 기술 차단시켜라. 그 다음은 지금 뭐 틱톡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금 중국 앱들이 많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주장하는 건 그걸 통해서 결국에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기밀까지도 국방 기밀까지도 빼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거하자. 그걸 클린 네트워크라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 있을 때 폼페오가 국무부에서 주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국제 네트워크 내에서 그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중국 것 전부 다 이제 몰아내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토니 블링컨 같은 친구가 되자마자 한 게 텍10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 10이라고 해서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 그 자유세계 국가들 10개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인권 탄압하는 기술들이 못 가게 하자. 지금 이렇게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지금 미중 간의 경합이 심하게 붙고 있는데 우리 선택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미국 쪽으로 배팅을 했죠. 근데 지금 미국 쪽으로 배팅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부메랑이 너무 크죠. 참 우리가 군사 동맹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 동맹도 한다. 미국 우리 업체들 보고 다 미국 투자해라. 미국 투자 딱 하니까 지금 IRA, Inflation Reduction Act 해갖고서 결국에 중국 거 쓰면 못한다. 그럼 현대 같은데 전기차 지금 투자한 게 완전 엄청난 적자를 보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서 또 뭐라 그래 보조금을 줄게. 근데 보조금 주는데 중국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못 줘. 그러니까 철수하면 줄게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줘서 네 이윤 많이 생기면은 그게 75%까지는 보조금으로 반납해. 그 다음에 외국 기업들도 와서 미국에 보조금 받고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낸 기술들은 펜타곤하고 공유해야 돼. 지금 이런 조건들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만드는 미국이 지금이야말로 니오 머컨틀리즘을 아주 프랙티스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겨레 한 서너 달 전에도 칼럼을 쓰면서 경제안보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말 조심하라.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경제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경고를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그 IRA 그거 지금 Chips and Science Act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경고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미국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다 미국 쪽에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 가치 얘기하고 자유 가치 얘기하는데 중국하고 지금 무역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지금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 들어가고 중국하고 양자 무역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무역 적자 폭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은 공산당 사회입니다. 일사불란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인민들의 정서가 돌아서면은 당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배팅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문제가 아니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올게 얘기를 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 정부 같은데 현 정부 얘기라고 끝낼게요. 저는 걱정이 너무 불안해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사실상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상회담을 1, 2, 3차 판문점까지 제가 다 특별 수용으로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가짜 평화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가짜 평화인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 들어요.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안보를 운영할 때는 적대국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중립적인 관계는 우호적인 국가로 끌어들고 또 우호적인 국가는 또 우호 증진을 더 시켜주는 그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건데 우호적인 국가하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립적인 국가를 적대 국가로 만들고 적대 국가를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이 뺄셈의 외교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상당히 많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 완전 외눈박이 또는 외통수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 미국에 너무 많이 배팅을 해요. 근데 저야 미국에서 20년을 산 사람이고
미국을 자주 가서 미국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미국 믿지 않습니다. 뭐냐면 미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결국에 시민들의 힘입니다. 미국의 국민 정서, 퍼블릭 무드가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 정책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 되지, 한 번 동맹이면 영원한 동맹이고, 한 번 대규모 군사력 보냈으면 다음에 일어났을 때 대규모 군사력을 미국이 보낼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사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문제도 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너무 믿었다가 지금 경제 부분에 부메랑이 오는 것.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너무 믿었다가 미국 쪽에서 빵꾸가 나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본하고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이런 식의 왜 통수 외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또 있고, 마지막으로 저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만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내치의 핵심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근데 현 정부처럼 분열의 정치를 하는, 나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정광훈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을 한다? 그럼 우리가 머리띠 들고 광화문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나라가 위험해지고 우리 무고한 국민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fragmented, 그 분절된, 파편화된 그런 사회적 풍토 아래서 좋고 건강한, 그리고 우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외교안보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